판사가 망치를 내리칩니다. 살인범에게 징역 3년,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인 가해자에게 선처. 법정을 나선 피해자 가족은 오열하고 인터넷은 분노로 들끓습니다. 변호사들은 말하죠. 법적으로 문제없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법과 정의 사이, 그 간극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답답함과 분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어느 겨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었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형량이 8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형 이유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유족들은 법정에서 도대체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울부짖었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수십만 명이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했죠. 하지만 법조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양형 기준 범위 내의 합법적인 판결이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합법적이라는 것과 정당하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법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룰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법원에서 판례를 쌓아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처벌이 적당하다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회는 계속 변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술 마셔서 그랬다. 옷을 야하게 입어서 그렇다는 식의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2차 가해로 비난받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법은 천천히 바뀌는데 사람들의 의식은 빠르게 변하니까 이 간격에서 괴리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3년에서 16년 사이입니다. 여기서 감경 요소가 들어가면 형량이 줄어드는 건데 문제는 이 감경 요소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유발 책임 있음, 반성, 합의 시도, 처벌 전력 없음 등등이 다 감경 사유가 되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계획적이지 않고 처음 저지른 범죄라면 살인을 해도 징역 5년에서 7년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 전문가들은 이게 정상 참작의 여지를 두기 위한 합리적 시스템이라고 말하지만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죠. 성범죄 집행유예는 더 심각합니다. 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약 23% 정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거의 4명 중 1명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죄명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30% 이상을 넘어갑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법원은 초범이고 합의가 진행 중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성범죄 재범률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집행유예를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실형을 받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예방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음주운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018년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하로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법이 강화된 지금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이 생계가 어렵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일부는 받아들여집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20대 청년을 치어 죽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양형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거였거든요. 합의는 결렬됐는데도 합의 시도만으로 감경 사유가 된 겁니다. 피해자 가족은 우리 아들 목숨값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오열했지만 법은 차갑게 숫자로만 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합의라는 시스템입니다.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청난 감경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교통사고나 폭행, 일부 성범죄의 경우 합의만 되면 형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죄를 사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부유한 가해자는 수억 원을 쥐어주고 집행유예를 받고 가난한 가해자는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실형을 살게 됩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돈의 유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건데 이게 과연 정의로운 시스템일까요?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실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법조인들의 인식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루어진 법조 집단은 매우 폐쇄적인 엘리트 그룹이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교육 배경을 가지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공유합니다. 이들은 법리라는 프레임 안에서 사건을 바라보도록 훈련받았어요. 피해자의 아픔이나 사회적 분노보다는 판례와 조문, 법리적 논리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거죠. 물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법리에만 매몰되다 보니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말이 국민들에게는 우리는 당신들의 감정 따위 신경 안 쓴다로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법조인과 일반 국민 사이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2021년 한법학연구소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판사그룹과 일반 시민그룹에게 적정 형량을 물어봤거든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시민들은 평균 징역 12년 정도를 적정하다고 답했는데 판사들은 평균 5년을 제시했습니다. 무려 7년이나 차이가 났던 거죠.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형량과 판사들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량 사이에 2배에서 3배 정도의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판사들이 너무 관대한 걸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너무 가혹한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법이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지면 법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법의 권위는 강제력이 아니라 정당성에서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이 법은 옳다, 이 판결은 공정하다고 믿어야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데 지금은 그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냉소적인 말들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진짜 생각이 되어버렸죠. 이건 단순히 몇몇 판결이 이상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법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법도 조금씩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음주운전 처벌도 예전보다 훨씬 세졌죠. 스토킹 처벌법도 생겼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엄청난 사회적 비극이 일어난 다음에야 이루어졌거든요. 조두순 사건이 있고 나서야 아동 성범죄 처벌이 강화됐고 윤창호 씨가 죽고 나서야 음주운전 처벌이 세졌습니다. 누군가 희생되고 사회가 분노하고 청와대 청원에 수십만 명이 모여야 겨우 법이 한 걸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너무 느리고 너무 무겁고 너무 비극적인 방식입니다. 법이 변화를 거부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원칙이에요.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합법이었던 게 내일 갑자기 불법이 되면 혼란스러우니까 법은 신중하게 천천히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변화를 막는 핑계로 쓰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의 독립성이에요. 판사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것도 양날의 검입니다.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그게 국민과의 단절로 이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세 번째는 법조계 내부의 보수성입니다. 판사들은 선배 판사들의 판례를 따르도록 교육받고 튀는 판결을 내리면 승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압력이 존재합니다. 혁신보다는 안전을, 변화보다는 전례를 따르는 게 유리한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법이 모든 정의를 담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법은 최소한의 룰이지 최선의 해답이 아닙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건 법으로 정할 수 있지만 얼마나 처벌해야 정의롭다고 느껴지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평생 감옥에 있어도 분이 안 풀릴 테고 가해자 가족은 1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할 겁니다. 법은 이 사이 어딘가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데 그 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항상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스템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가장 시급한 건 양형 기준의 현실화입니다. 지금의 양형 기준은 너무 낮고 감경 사유는 너무 광범위해요. 특히 반성이나 합의 시도 같은
주관적이고 형식적인 요소들을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진짜 반성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법정에서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죄송합니다. 몇 번 말하면 반성으로 인정되는 게 지금 시스템인데 이건 너무 쉽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눈물 연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변호사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이런 식의 형식적 감경 사유는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피해자 중심의 사법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 법은 가해자의 권리는 엄청나게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중처벌 금지 등 가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많은데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같은 증언을 반복해야 하고 가해자 측 변호인의 공격적인 반대 신문에 시달리고 때로는 2차 가해까지 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에 제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죠. 피해자 진술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확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 참여 재판의 확대입니다. 지금도 중대범죄에 한해서 배심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긴 한데 배심원의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판사가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는 하지만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심원이 유죄라고 판결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배심원이 제시한 형량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배심원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죠. 일반 시민들의 상식과 법감정을 재판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 그 결정이 무시된다면 뭐하러 배심원을 뽑겠어요? 배심원 판결에 더 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판사에 대한 평가와 책임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판사가 아무리 이상한 판결을 내려도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판사 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탄핵이나 징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발동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판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 대한 국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판사의 판결 성향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 개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입니다. 법을 바꾸는 건 국회의 몫이고 국회의원을 뽑는 건 우리의 몫이거든요. 법이 이상하다고 불평만 하면서 선거 때는 무관심하거나 다른 이슈만 보고 투표한다면 법은 절대 안 바뀝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익숙한 시스템을 바꾸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관점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특정 집단이 법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법이 정의를 실현해 주길 기대합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호받는 게 당연하다고 믿죠. 하지만 현실의 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법은 복잡하고 형식적이고 때로는 상식과 동떨어져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유는 그게 곧 당신이 느끼는 불의는 법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법이 우리의 기대를 배신했을 때 화를 내는 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건설적인 변화로 연결시키느냐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청원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윤창호법도 스토킹 처벌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어떤 법 조항이 문제인지,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 후보자들에게 물어봐야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막연한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개혁입니다. 지금의 법조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루트를 거쳐서 법조계에 들어옵니다.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경험,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더 넓게 열어야 해요. 그래야 법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리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지금처럼 법정과 판례집만 파고드는 교육으로는 좋은 법조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그저 안타깝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할까요? 오늘 저 법정에 선 피해자가 내일은 나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회, 돈이 있으면 죄를 면하고 돈이 없으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회,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보호받는 사회에서 우리는 결코 평온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살인 감형, 성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선처. 이 세 가지는 단순히 개별적인 판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법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의 증상이에요. 양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부실하고 법조계가 폐쇄적이고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두 개의 법 조항을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 시스템을 바꾸는 권한은 결국 법조인들에게 있거든요. 국회의원 중 법조인 출신이 많고 법을 해석하는 건 판사들이고 법안을 검토하는 것도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온 시스템을 스스로 뜯어 고치기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 언론의 감시, 시민단체의 활동, 이런 것들이 모여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엄청난 사회적 관심과 압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것도, 2018년 윤창호 씨 사망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세진 것도, 2021년 스토킹 살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후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비극이 일어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청와대 청원에 수십만 명이 참여하고 그제야 국회가 움직였던 겁니다. 이런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러워요. 누군가 희생되어야만 법이 바뀐다는 건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법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만 분노하고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해요. 문제가 되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어떤 법 조항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이걸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선거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법 정책에 대해 물어보세요. 양형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지,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식의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 어떤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해요. 그리고 당선된 후에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공약을 지키는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죠. 세 번째는 법조인에 대한 평가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요. 판결문은 공개되지만 전문 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읽기도 어렵고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별로 판결 성향을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 판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하는지, 피해자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있는 판사를 걸러낼 수 있고 판사들도 자기 판결에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법률 교육의 확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법은 어렵고 복잡한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은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는 게 법의 세계입니다. 기본적인 법 지식,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걸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법조인들의 전문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몇 년 후면 멀쩡하게 사회로 돌아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합의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깎이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 어떨까요? 분노와 절망,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올 겁니다. 이게 정의냐, 내 가족의 목숨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외치고 싶겠죠.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로 인한 고통에 더해서 법 시스템이 주는 좌절감까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가해자의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재활과 회복의 기회는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지금의 시스템이 제대로 된 재활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짧은 형기를 살고 나오면 사회 복귀 준비도 안 된 채 거리로 내몰립니다. 취업도 어렵고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죠. 그러다 보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대로 처벌하고 제대로 교화하고 제대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자주 하는 변명 중 하나가 엄벌주의는 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형량을 무조건 높인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라고 해서 살인율이 특별히 낮은 것도 아니고 처벌이 가혹하다고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처벌의 확실성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히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범죄 억제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처벌의 확실성도 적정성도 모두 부족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 자체가 낮고 신고해도 입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판까지 가도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니까 범죄자들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강화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걸리면 벌금 좀 내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몇 년 정도면 나오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윤창호법 이후 처벌이 세지면서 음주운전이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나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 사람은 잠재적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언제든 사람을 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가벼운 처벌만 받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 비로소 큰 처벌을 받는 거죠.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면 법감정과 법리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법은 감정에만 휘둘려서도 안 되지만 국민의 법감정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돼요. 양쪽의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너무 법리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판사들은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하지만 법의 목적은 법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법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법리를 지키느라 정의가 무너진다면 그건 법리가 잘못된 겁니다. 판사들에게 필요한 건 법률 지식만이 아니라 공감 능력입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을 읽고 자신의 판결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요. 지금의 법조 교육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법정과 판례만 외우고 법리 논쟁만 하다 보니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판사가 다루는 건 법조문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외국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 제도가 강력해서 일반 시민들의 판단이 판결에 직접 반영됩니다. 물론 미국 시스템도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배울 점이 있어요. 북유럽 국가들은 가해자의 재활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철학이거든요.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재범률이 2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 재범률이 40%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일본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됩니다. 이런 선진 사례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법 체계와 문화가 다르니까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좋은 점들을 참고해서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하려는 의지예요.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전례가 없으니까라는 말로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보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왜 화가 날까요?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또다시 상처받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돈과 권력에 의해 무너지는 걸 보기 때문이에요. 이 분노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분노를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목소리를 내고 투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자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법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작은 범법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법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지킬 때 우리도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법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분노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법과 정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고 항상 현실보다 뒤처지고 때로는 상식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법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약속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금 이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바꿔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